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요. 비혼주의자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고민은 해보겠지만 전 제 부모님을 봐온 것 때문인지 결혼 생각이 아직까진 없어요. 전 이기적이고 희생적이지 못하고 제 행복이 제일 중요해서요. 가족이 더 늘어나면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상반되게 전 대가족 구성원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저 이렇게 3대가 같이 살았죠. 그럼에도 제가 혼자 살이를 선호하는 건 그런 가족들의 생활이 온전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엄마는 제 앞으로의 미래이기도 한 분인데 엄마가 가장 불행해 보이셨거든요. 그것도 저 때문에요. 저희 할머니께서 유일하게 즐겨 하시는 게 손주 자랑, 손주 비교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꽤나 영특했는지 할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상을 타오거나 재주를 뽐내는 자리에서 뛰어나면 그렇게나 절 예뻐하셨습니다. 제가 말도 다른 아이들보다 빠르게 배웠고 글도 빨리 익히고 글쓰기도 잘해서 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웅변 대회 같은 데서 상도 많이 받고 이쁜 아이 선발대회 같은 것도 있었는데 늘 1등을 했었죠. 운동도 잘해서 태권도 대회 같은 데서 상도 많이 타고 단도 빨리 땄어요. 뭐든 데려다만 놓으면 잘하는 아이, 그런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 친구분들에게 제 자랑을 하기 바쁘셨습니다. 못난 아빠와는 다르게 저는 성공한 인생을 살 거라면서 말이죠. 그 어린 저를 앉혀두고는 우리 진아는 할머니 시키는 대로 잘할 거지. 네 애비처럼 끈기 없이 그러면 안 된다. 그저 네 엄마 같은 사람만 안 만나면 돼.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저 또한 그런 할머니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해가면서까지 노력을 했었고요. 속셈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시험에서 1등을 하려고 그 어린 나이에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문제를 풀고 연필을 하도 쥐어서 손가락이 변형될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1등을 해야 할머니가 칭찬을 해줄 테고 괜히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할 테니 말이죠.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게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고 어느 정도 제 머리가 커져가면서 저에게 인자하기 그지 없으셨던 할머니께서 굉장히 엄하고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였어요. 중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적응도 힘들었고 처음 본 시험 성적이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온 날 집에는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분들이 계셨죠. 성적 나온 건 어떻게 귀신같이 아셨는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진아야, 김씨네 손자는 2등 했다던데 우리 천재 손자는 몇 등인고? 당연한 듯 제가 1등인 줄 알고 대놓고 물어보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전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17등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대뜸 오늘 저녁밥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성적이면 볼기짝을 몇 대씩 맞고 쫓겨났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적이 안 좋을 때면 늘 엄마를 또 걸고 넘어지셨어요. 멍청한 며느리가 멍청한 아이를 낳았다면서 말이죠. 반대로 제가 어릴 적 좋은 성적일 때는 아빠를 닮아 영특하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말씀 신경 쓰지 않고 따로 제게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그대로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할머니께 하소연을 하셨고 할머니는 너 닮아 멍청한 건데 무슨 할 말이 있냐면서 다그치셨어요. 그래서 전 그때마다 제 자신을 한탄하고 한없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혼나지 않으시려면 내가 잘해야 하는구나.
난 왜 이렇게 부족하고 멍청한 걸까 자책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서울대를 다니시다가 그만두셨어요. 하지만 명문대에 걸맞지 않게 현재는 카센터를 운영 중이십니다. 굉장히 한량 같은 분이신데 그런 아빠가 할머니 아들이라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엄마는 명문대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 출신이세요. 어찌 보면 학교는 아빠가 좋으실지는 몰라도 실속은 엄마가 더 있으신 거죠. 할머니는 동네 할머니들의 손자들과 저를 늘 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을 지경이었죠.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건 할머니 친구분들 손자는 하나같이 찐따였거든요. 전 그래도 성격도 좋고 공부가 부족할지는 몰라도 공부를 제외한 것에는 나름 재능이 많았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선생님들이 예뻐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밝은 성격으로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고 친구도 많은 편이었지만 할머니의 친구분 손자들, 그 찐따들, 걔네들은 진짜 공부만 하는 융통성 없는 눈에 띄지도 않는 애들이었어요. 아무도 놀아주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애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제가 좀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자 그 찐따 중 한 명을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걔한테 공부 잘하는 법을 배우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2병이 심하기도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 찐따 같은 게 날 가소롭게 쳐다보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할머니 정말 최악이라고 소리 지르며 집을 뛰쳐나갔어요. 제 뒤로 엄마가 놀라서 쫓아오셨고요. 그 와중에 갈 곳은 없어서 집 근처 놀이터에서 그네 타며 슬픈 감정을 잡고 있는데 엄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옆 그네에 앉으시고는 최대한 할머니에 대해서 좋게 포장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결국은 할머니가 저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반항으로 엄마가 건넨 아이스크림을 땅에 처박아 버렸어요. 잘되라고 할머니가 그러는 게 말이 돼? 오늘 할머니 때문에 내 자존감 저 아이스크림처럼 땅에 떨어졌는데? 엄마는 엄마가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제게 다시 건넸습니다. 그럼 새 거 먹으면 된다면서 말이죠. 성인이 되면 절 건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며 조금만 견디자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견디고 있는 건 엄마였다는 걸 말이죠. 전 엄마가 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다짐했어요. 그 찐따 같은 것들 내가 다 제껴버리겠다고 말이죠. 보란듯이 전 다음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말 잠도 안 자고 간식 같은 것도 멀리 해가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제게 엄청 비싼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평소에 엄마 아빠께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거였어요. 전 할머니 욕할 때는 언제고 감사합니다를 연신 외치면서 자전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거봐라,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니 성적도 잘 나오고 원하는 것도 얻고 얼마나 좋아. 앞으로는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할미 친구 손자들 다 꺾어야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 신경도 안 쓰고 진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심하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무릎 인대를 수술해야 할 지경이어서 학교도 오래간 못 가고 그달 있었던 시험도 치지 못했어요. 엄마는 하나뿐인 딸 죽을까봐 제가 눈 뜨자마자 병원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크게 울었죠. 실신하실 때까지 말이죠. 그때 느꼈어요. 공부를 잘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건강한 게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거라고요. 엄마는 계속 살아서 다행이다 하시며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고 아빠도 고인 눈물을 돌아서서 닦아내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지나가는 자전거만 봐도 심장이 떨리긴 해요. 그 정도로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사고였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빨리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시험 망쳤으니 어서 공부해서 1등 자리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제가 조금 나아져서 앉을 수 있을 정도쯤 되니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그 정도면 일어날 수도 있겠다면서 어서 학교 가라고 하셨어요. 안 되면 휠체어라도 끌고 다니라고 말이죠.
억지로 절 침대에서 끌어내리시다가 제가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수술 부위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붕대에서 피가 보이더니 뚝뚝 흘렀습니다. 뒤늦게 병실로 들어온 엄마가 너무 놀라서 바라봤고 전 그땐 무릎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악을 쓰고 울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마구 달려와서는 할머니를 미친 사람 보듯 했었어요. 엄마는 할머니께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말아달라고 했고 할머니는 엄마께 네가 뭔데 내 손주를 보라 말라고 하냐면서 더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 덕에 입원 기간이 더 길어졌고요. 게다가 할머니는 저 혼자 있으면 적적하고 공부도 어렵다면서 그 찐따 자식을 데려왔어요. 문병을 빙자한 희롱이었습니다. 그 자식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할머니 말은 또 참 잘 듣는지 진짜 재수 없었어요. 아파서 누워있는 제 옆에서 수학 문제를 읽어주는데 진짜 정신병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내며 말했어요. 야, 김민재, 우리 반 애들이 왜 다 너 싫어하는 줄 아냐? 너 그 잘난 척 그것 때문이야. 아픈 사람 옆에서 그러고 싶냐? 아니, 어떤 멍청이가 소설책도 아니고 수학 문제를 읽어주냐고. 짜증나니까 꺼져. 지금은 네가 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더 커서 내가 어른이 되면 너 같은 건 상대도 안 해줄 거니까 나한테 잘해야 할걸? 이라면서 개소리를 참신하게 해대는데 할머니와 정말 똑같은 모습에 완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까지 동참하셔서는 이럴 때 민재 같은 애랑 친해져 놔야 같은 등급의 인생을 산다면서 민재에게 칭찬만 하셨어요. 둘 다 눈앞에서 사라졌음 싶었어요. 아참, 그리고 민재는 아직까지 절 상대해주고 있고 친구가 없어서 저한테 들러붙어 있어요. 제가 소개해준 프랑스 여자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프랑스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렇게 저의 중학교 시절은 할머니의 압박과 친해지기 싫은 할머니 친구 손자들에게 치여 흘러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죽을 때까지 할머니의 비교는 계속될 것 같았어요. 각자가 다른 고등학교로 흩어져도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분들은 손주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비교는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죠. 우리 애가 잘났냐, 너네 애가 잘났냐, 배틀이요. 전 할머니 기대대로 외고로 진학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빠를 닮아서 똑똑하다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엄마가 언어 능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제가 성적이 안 나오거나 결과가 안 좋을 때마다 딸은 엄마 닮는다는 할머니 말씀이 일리가 있긴 한 건지 전 엄마의 좋은 능력만을 타고났습니다. 외고도 결국은 엄마 덕분이었어요. 엄마는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셨거든요. 전 그런 엄마와 같이 영화를 보는 게 좋았고요. 자연스럽게 불어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불어 공부를 시켜주시기도 하셨고 말입니다. 그때에도 할머니의 쇳소리는 심했어요. 별로 경쟁력도 없고 돈 안 되는 말 배운다고요. 네 엄마 꼴 보고도 그 나라 말 배우고 싶냐면서 타박하셨고 그놈의 할머니 친구 손자들을 또 들먹이셨습니다. 걔네들은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 준비하느라 영어를 잘한다면서 말이죠. 할머니가 한참 잘못 알고 계셨어요. 불어를 알면 영어는 자동으로 깨우치게 됩니다. 따지기도 피곤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고등학교가 워낙 쟁쟁한 애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보니 등수 올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중학교 때는 조금만 하면 따라잡기 쉬웠는데 독한 애들만 모여 있어서인지 아무리 밤을 새도 따라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시험날에 일부러 학교에 안 가고 노래방에서 목이 쉴 때까지 노래만 부르다 집에 가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잠만 자서 엄마가 학교에 와야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맛있는 거 사줄까? 라면서 절 혼내기보다는 꼭 맛난 걸 사주고 제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엄마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올 수 있으니 편할 대로 하라고 말이죠. 전 마음 기댈 곳이 필요하니 가수들도 쫓아다녔고 처음으로 남자친구도 사귀었습니다. 할머니 덕에 그 모든 걸 잃었지만요. 학교가 끝이 나고 절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데려다 줬는데
그 모습을 할머니가 보시고는 그 친구를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손녀를 괴롭히는 아이라면서요. 나쁜 애로 몰려서 괜히 경찰서도 가게 되고 그 남자아이는 연예인을 준비하던 친구였는데 괜히 구설수에 오를까봐 절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졌고 심지어 그 친구는 그 일이 있고 아예 전학을 가버렸어요. 참 슬픈 첫사랑의 추억이네요. 간간히 일일 드라마에 단역으로 그 친구가 보이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좋아했던 가수 성시경 테이프를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그런 사람들 널렸다면서 말이죠. 할머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데요. 씨가 말랐다고요. 그렇게 의지할 곳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제 유일한 산소 호흡기는 엄마였어요. 몰래 다시 성시경 앨범을 사다 주기도 하시고 그 남자친구에게 찾아가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닥달하는 할머니께 그만하시라고 듣지도 않으실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때마다 상처를 받는 건 엄마이긴 했지만 말이죠. 어느 날은 일찍 잠들어 새벽에 깨어 거실로 나서는데 엄마 아빠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참기에는 어머님이 점점 더 심해지시는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진아 요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머리도 막 빠지고 베갯입에 막. 그냥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 어때? 그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나랑 약속했잖아요. 어머님을 어떻게 막을지 그거나 강구해봐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다. 제 방에 가끔 들어가 보면 애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다면서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고 아이가 안 행복해 보여서 엄마가 슬프다고요. 아빠는 그저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말라는 투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습관적으로 제가 제 머리카락을 뜯어내고 있는지요. 엄마는 그렇게 작은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여느 때처럼 할머니는 친구분 손자와 저를 비교하셨어요. 그만하라는 할머니 친구분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친구분 손자 성적표랑 제 성적표를 대어보면서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하셨어요. 전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손끝을 손톱으로 너무 뜯어서 피가 바닥에 투둑투둑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속사포 같은 잔소리에 손이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귓가에서 삐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그 삐 소리를 없애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아야, 그 한마디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엄마와 시골 동네에 와 있더군요. 엄마는 제 손을 보시고는 바로 짐가방을 싸서는 제 손을 잡고 집을 나가셨어요. 할머니가 보시는 눈앞에서 말이에요. 전 못 느꼈지만 그때 제 몸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도 그때까지 생리를 안 했어요. 엄마가 몇 번씩 제 서랍을 확인하셨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많이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의 월세집을 구하시고는 닥치는 대로 필요한 가구나 물건을 사셨어요. 그때도 제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전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를 꼽으라면 그때 엄마와 따로 나와서 살았던 옥천 그곳에서의 1년이었어요. 엄마는 2달 정도 제 학교 정리와 그 작은 집 정리를 하시고는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그저 책상에 앉아서만 일하시다가 저 하나 보고 그 고생을 하신 거죠. 할머니는 엄마가 소심하고 겁쟁이에 배포도 작고 성공 못할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아니었어요.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설거지로 시작하신 그 식당에서 주방장까지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고 와본 적도 없는 그곳으로 가신 것만 봐도 그랬습니다. 엄마의 판단이 정말 옳았는지 저의 손끝은 모두 아물었고 초경을 그 옥천 집에서 맞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마당에 핀 장미를 꺾어서 선물해 주었고 한참을 걸어 나가서 케이크도 사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무언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옥천에 있던 그 1년간 저는 작았던 키가 10cm 이상 자라기도 했고요. 그렇게도 아빠를 사랑하는 엄마가 저 하나 때문에
핸드폰도 일부러 다 놓고 오셔서 아빠에게 연락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아빠가 엄마와 둘이 살던 집에 찾아왔어요. 제 학교 때문에 알게 되신 것 같았어요. 보자마자 화를 낼 줄 알았던 아빠는 그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돌아가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그런 것만 걱정하셨어요. 엄마는 다 필요 없고 저랑 죽을 때까지 둘이 살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아빠도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몇 시간 안 지나서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도 하셨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아빠가 영영 못 찾아올까봐 싫다고 했어요. 제일 후회하는 말이에요. 그때 엄마 말대로 이사를 갔다면, 아빠를 영영 보지 않았다면 엄마가 지금 살아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엄마는 늘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가 싫다곤 하셨지만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쩌다 한 번씩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셨어요. 아빠가 혹시 왔나 하고 말이죠. 말은 안 하셨지만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왔을 때 순간 미소 지었던 엄마 표정을 전엔 봤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의 1년이 지날 때쯤 엄마와의 단란한 행복이 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외할머니와 같이 말이죠. 외할머니께서는 부끄러운 듯 엄마를 때리시며 무슨 짓이냐 다그치셨고, 할머니는 위풍당당하게 저에게 빨리 가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1년간의 엄마와의 짧은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딱 저희 할머니에게 맞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 입시 준비를 막 시작할 무렵 엄마는 명문대가 아니어도 좋으니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대학 때 딱 일주일 프랑스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평생 살고 싶으셨다고요. 어쩌면 본인의 바람을 저에게 내비치신 거죠. 저 또한 거부감 없이 마냥 좋았습니다. 엄마와 자주 본 프랑스 영화 속 풍경들이 너무 멋졌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시자마자 극구 반대하셨어요. 친구 손자들이 서울대를 갈 거라고 말입니다. 프랑스의 명문대에 가봤자 할머니 친구분들은 서울대밖에 몰라서 이야기를 꺼내도 무시만 당할 거라면서 말이죠. 아빠처럼 꼭 서울대에 가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그러세요. 아빠가 기름때 묻히고 일하고 있으면 손님들한테 아빠 서울대니까 무시하지 말라면서 아빠를 더 부끄럽게 만드시거든요. 할머니는 아빠가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나 말 잘 듣고 범생이인 아빠가 학교도 때려치고 차 고치는 일 한다니까 기절하셨답니다. 저도 아빠가 신기하기는 했어요. 괴짜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엄마는 할머니가 하도 서울대 하셔서 그때야 알았답니다. 아빠가 한마디도 대학교 이야기를 안 해서 몰랐다고요. 자랑스러워 하시는 할머니와는 반대로 아빠는 거추장스러운 어울리지 않는 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뒤에서 몰래 할머니 말에는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저보고 가고 싶은 곳으로 꼭 가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쯤이야 엄마가 다 막아주겠다면서요. 엄마가 정말 큰 방패로 보였습니다. 전 엄마의 뜻대로 프랑스에서 빵을 배울 수 있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물론 할머니께는 대학에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재수학원에 다닐 거라고 둘러댔죠. 엄마는 복직을 해서라도 제 학비를 꼬박꼬박 대주겠다고 하셨고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엄마가 본가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 돈만 받으면서 마냥 공부만 하고 있을 순 없었죠. 말이 트일 때쯤부터 빵집에서 알바도 하고 최대한 돈을 많이 아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제가 대학 공부를 1년 정도 앞두고 있을 즈음 난데없이 아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원래 제가 공부하는 내내 엄마에게만 연락이 왔었거든요. 아빠는 다른 이야기 없이 엄마를 보러 한국으로 들어오라고만 하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 다음날 첫 비행편으로 바로 한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이 절 반겼어요. 마지막으로 봤던 공항에서 절 보며 웃던 그 표정 그대로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없이 술만 들이키는 아버지와 절 보자마자 때리면서 이제야 정신 차리고 돌아왔냐는 할머니, 그리고 누군지도 모를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까지. 제가 아는 사람은 엄마뿐인데 엄마만 없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엄마는 췌장암이셨고 발견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게 마지막으로 엄마가 보내줬던 편지에서 엄마는 말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달이 지나면 그 알바 안 해도 된다고 말이죠. 엄마의 거액의 보험금이 고스란히 제 앞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전 처음으로 아빠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쭈그려 앉아 술만 드시던 아버지는 절 보고 학교 이야기만 늘어놓으시는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드시던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고는 손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할머니께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만 좀 해. 언제까지 그렇게 남 눈치 보고 비교만 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남의 자식이랑 비교해서 얻은 게 대체 뭐야? 진아 엄마 아픈 것도 다 엄마 때문이야. 속병이 나서 그런 거라고. 진아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 애 건드리지 마. 아빠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절 잡고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전 집을 뛰쳐나왔을 때의 엄마처럼요. 정신없던 저는 그제야 엄마가 떠올라 울었습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줄 엄마가 정말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아빠는 엄마 장례식 마치면 바로 파리로 돌아가라고 했고 가족이랑 연 끊고 살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피 흘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엄마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아빠의 그 모습에 엄마와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엄마와 집을 나와 옥천에서 살던 때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늘 잠자리에 일찍 들었는데 나란히 누워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어요. 그때 들었던 아빠와의 만남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길에 운전하던 차가 멈춰선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정비복을 입은 아빠가 다가와서는 고쳐줬다고요. 그리고 다 고쳤는데 더 손봐야 된다면서 일부러 차를 끌고 아빠의 정비소로 갔다고요. 너무 꼼수가 보였는데 아빠 얼굴에 묻은 검은 때가 귀여워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정비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걸 보면서 적어도 굶겨 죽이진 않겠구나 했다고 말이죠. 서로가 아무 배경도 보지 않고 만나셨던 겁니다. 엄마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할머니와 아빠는 서로 멀리 떨어져 걸었고 그 사이로 제가 걸었어요. 그리곤 할머니는 혼잣말 하듯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못 푼 소원 손주로 풀어보려다 며느리 죽인 년이 됐구나. 네 엄마랑 사고만 치지 않았어도 네 아빠가 서울대를 졸업했을 거고 판검사가 됐을 거다. 다 네 엄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네 엄마가 그렇게 간 거 업보다 내 아들 인생 망친 값인 거야. 그러게 저놈이 내 뜻대로만 했어도 내 한이 3대로 이어지진 않았을 거다. 전 할머니의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어요. 무식하고 미련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쓰러지셨다가 겨우 깨어나신 외할머니에게 엄마의 숨겨졌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외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제가 엄마가 꿈꾸던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결국 엄마나 할머니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할머니가 그리도 다른 손주들과 비교를 하셨던 건 아빠가 할머니의 기대치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서이고 전 엄마가 어릴 적 꿈꿨던 대로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결국 엄마도 절 할머니처럼 종용한 거라고 말입니다. 전 자연스레 흘러간 거였지만 어쩌면 엄마는 저에게 엄마의 꿈을 펼쳐준 거였어요. 집안 형편이 어렵고 그 시절엔 외국 유학 엄두도 낼 수 없었으니 꿈을 접고 공무원을 선택했던 엄마, 그리고 엄마의 꿈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 전 끝까지 엄마의 꿈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고 뻔뻔하게도 엄마의 목숨값으로 학위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국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나 가족이 모여 살고 있는 대가족인데 왜 엄마의 죽음 하나 막지 못했을까 원망뿐이었으니까요. 간간히 아빠의 돈이 입금되긴 했지만 쓰지 않았어요. 엄마는 돈 하던 가족을 모두 등지고 외국에서 살아가고 싶고 결혼 같은 건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늘 내가 행복한 쪽으로 결정을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간 연락이 없던 아빠가 엄마의 제사에는 오라며 연락을 하셨습니다. 전 망설일 거 없이 한국에 들어갔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제사에 함께 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영혼에게도 권리가 있을 텐데 여기저기 떠돌고 싶지 싫었던 집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고 제사가 웬 말이냐고요. 엄마가 만약 죽는다면 제사 말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프랑스에서 떠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제사상 위에 엄마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아빠는 뭐 하는 거냐고 절 말리셨고 전 액자에서 꺼낸 사진을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절 보며 지엄마 닮은 미친 것이라고 욕하셨어요. 그러면서 역시나 본디 없이 자란 애를 닮아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겠죠. 제가 엄마 딸인데 닮은 거 맞고 그 닮은 게 어디 가겠어요? 그치만 엄마가 뭘 그렇게 버릇이 없고 본데 없이 자란 건가요? 아빠한테 못 푼 하늘 저한테 푸시려는 할머니가 제 눈엔 더 본데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건강하세요. 그래서 할머니 말이 다 맞다고 버릇없이 대답하고는 제 뒤로 들리는 할머니의 수많은 욕을 뒤집어 쓰며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길로 바로 엄마를 모셔둔 납골 땅으로 향했죠. 프랑스로 돌아갈 때 엄마와 같이 가려고요. 납골 땅에서 엄마를 챙겨 공항으로 바로 가려는데 숨이 넘어갈 듯이 제 뒤를 따라온 아버지가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습니다. 진아야, 잠깐만. 그제야 아빠가 많이 늙으신 게 보였어요. 무릎을 팔로 짚으며 쩔뚝쩔뚝 제 눈앞까지 오셔서는 엄마의 유골함을 잡으시는 겁니다. 전 뺏어가려는 줄 알고 다시 낚아채서 뒤돌아섰는데 아빠가 하시는 말씀에 결국 전 흐느끼며 울었어요. 진아야, 엄마 데려가도 좋은데 나도 작별 인사는 해야지. 아빠의 말에 다시 등을 돌려 바라보았고 아빠는 눈물 지으며 억지로 웃고 계셨습니다. 입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앙 담은 채 울음을 꾹꾹 참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엄마의 유골함을 안은 채 말하셨어요. 진아 엄마 잘 가. 우리 신혼여행 프랑스로 가기로 했었잖아. 그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그리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했어. 그리고 나한테 속은 척 와준 거 고마웠어. 그리고 엄마 모진 말에도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진아 얘기 안 해준 것도 고마웠고 진아 당신 친딸처럼 키워준 것도 고마워. 프랑스 가면 반드시 행복해야 돼. 잘 가라 명수가. 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무릎인대 수술할 때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수혈이 필요했는데 간호사가 부모님께 혈액형을 묻는 와중에 내가 엄마의 친자식이 아니겠구나 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나 엄마를 닮아서 무식하다는 할머니의 말에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참으셨어요. 전 아빠도 닮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제가 모르는 친모를 닮은 거겠죠. 사실 무서워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내가 친딸이 아니냐고 묻는 순간 정말 엄마 딸이 아닌 게 될까 봐서요. 엄마의 유골함을 매만지며 아빠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친엄마는 저만 낳아놓고 도망쳤다고요. 아빠가 서울대를 마저 졸업도 못하고 정비공을 하게 된 것도 친모 때문이었고 엄마의 차를 고쳐주려 정비소에 데려왔을 때 그곳에 있던 제가 엄마의 품에 안겨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내 엄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감싸주려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겨 시집 온 여자가 되었던 거죠.
할머니가 하도 아들 없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며 난리를 치셔서 할 수 없이 할머니와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제가 엄마의 딸이 아닌 게 알려지면 제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여서 끝까지 입을 열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줄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재차 말하셨습니다. 전 아빠의 어떤 희한한 말에도 동요 없이 엄마의 유골함을 챙겨 바로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고 싶다던 곳들을 돌아다니며 엄마의 뼛가루를 날려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엄마의 뼛가루는 꼭 신기루 같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한참을 맴돌다가 퍼져갔어요. 꼭 저를 한 번 더 보고 떠나듯이 말입니다. 전 아직도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재작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한국에 한번 방문하고 줄곧 프랑스인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어요. 물론 이성 친구고요. 동거 중이지만 아직도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해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시국이 지나가면 엄마와 단둘이 머물렀던 그 옥천 집으로 떠나볼 생각이에요. 그곳에서 작은 시골 빵집을 차려 살아갈까 합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이 가장 짙은 곳이니까요. 엄마, 난 엄마의 꿈대로 여전히 행복해. 그리고 계속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어. 아빠가 많이 늙으셔서 그나마 가까운 곳에라도 있으면 찾아오시기 쉬울 것 같아. 엄마가 옥천에 있을 때 한 번씩 마당에 나와서 아빠를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게. 엄마도 한 번씩 들려줘. 사랑해. 그리고 늘 보고 싶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친구는 세 부류가 있다고 해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따금 이곳에서 진정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슬프지만 눈물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러움을 느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세 부류 중에 꼭 하나를 고를 순 없지만 꼭 골라야 된다면 질병과 약을 더해서 독약 같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전 과연 다른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며 어떤 친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 제가 원하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입도 무거웠으면 좋겠고 배려해주는 친구를 가지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다고 해도 꼭 상대도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상대가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릴 때 일기를 자주 썼지만 성인이 되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어쩐지 쑥스러워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30대의 저는 아직 미혼이고 결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직업은 일반 행정 공무원입니다. 지역을 쓰면 익명으로 신청한 게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가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 때문에 각 지역을 몇 년에 한 번씩 돌았어요. 그래서 제게 오래된 친구가 없었죠. 적응을 할 만하면 이동을 하는 탓에 나중에는 친구 사귀는 것 자체도 꺼려졌습니다. 물론 성격 자체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게 한몫했고요. 거기에 더해
군부대 안에 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학교에 다닐 때 군인 아파트에는 친구조차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는 검문 후에도 차량으로도 꽤 오랜 시간 진입해야 하는 거리에 집이 있었기에 항상 허락이 필요했어요. 아마도 그런 환경 때문에 제가 친구를 만드는 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자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좋은 일 혹은 좋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 진짜 친구를 곁에 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력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했으니까 말이죠. 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럼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딱 1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친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량진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집에서 굳이 나와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아버지는 절대 반대를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점심마다 군사용 비행기 소리 때문에 이중창을 뚫고 드르르 하고 진동이 오는 그 아파트에서는 절대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걸 설득시키고 겨우 나올 수 있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마냥 모든 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가방을 메고 트레이닝복 차림을 하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도 신기했죠. 거리에서 먹는 컵밥과 혼자 밥 먹는 모습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고시원과 독서실, 학원을 오가는 게 익숙해지고 반년이 지났을 때 저 스스로가 점점 지쳐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따금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면 제가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많았거든요. 혹시 라이터 있어요? 그 친구는 엄지로 불을 붙이는 신용을 하며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죠. 네? 아니요. 사야 되나? 큰일이네. 돈 빌려드릴까요? 그 친구는 제 말을 잠시 해석하려고 하더니 이내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웃어서 미안해요. 아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라이터 집에 많아서 돈 주고 사기가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빌려준다니. 그랬군요. 정말 착하네요. 나이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되나? 전 25살이에요. 여기 온 지는 딱 1년 됐고요. 저도 동갑이네요. 전 반년 조금 지났어요. 와, 그럼 우리 친구네? 반가워. 말 놓자. 친구. 그 말을 하면서 손을 내비는데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저는 얼결에 악수를 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독서실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친구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라 밝고 재밌고 유쾌한 성격이었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한참을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담배를 입에 반쯤 물고는 가끔 오가는 사람에게 불을 빌리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었고 넉살 좋게 안면이 익은 사람과 인사도 하면서 말이죠.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남자친구는? 아직. 왜? 그야 별 관심도 없고 딱히 사귈 시간도 없었고. 그 얼굴 그렇게 쓸 거면 차라리 놔주지. 아깝다. 나라면 양다리도 가능할 텐데. 혹시 모태솔로? 전 대답 대신 웃었죠. 미쳤어? 대학 때는 대체 뭐하고? 그냥 공부하고. 난 술도 못 마시거든. 나도 술은 잘 못 마시는데 마신 것처럼 잘 놀지. 그럼 넌 남자친구 있어? 당연한 소리를 묻고 있구나? 일단은 계속 만나고 있지. 3년. 와, 굉장히 오래 사귀는구나. 뭐 공부한다고 예전처럼 잘 만나지는 못하는데 대학 때 만나서 지금까지 그냥 사귀고 있는 거지.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저희는 더 가까워졌고 친구가 이야기한 남자친구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고시원에서 함께 팔짱을 끼고 나오는 걸 봤기 때문이었어요.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같은 고시생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잠깐의 의심이었을 뿐 서로 공부 때문에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바로 접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말이야? 아니, 남자친구가 맞긴 하단 말이지. 뭐 일단은. 그럼 그 3년 사귄 남자랑은 헤어진 거야? 아니,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건데? 바람을 피운다는 말이야? 그게 뭐 잘못된 거니? 전 당황해서 입만 뻥긋거렸죠. 하여튼 넌 정말 고지식해서 탈이라니까. 남자는 여럿을 만나봐야 아는 거야. 보는 눈도 키우고. 그리고 난 사람 자체를 안 믿거든. 기대를 하지 말아야 실망도 없다고 생각해. 내 남자친구도 다른 여자 만날걸? 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나?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난 젊을 때 한 명이라도 더 만나보자는 주의라. 그리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은 경찰 간부 준비하거든? 만약 합격하면 나한테는 좋은 신랑감이 될 수도 있고. 아, 왜? 내가 속물 같니? 뭐 그래도 상관없어. 난 나처럼 아예 드러내놓고 솔직한 게 좋다고 봐.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감추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 내숭 떠는 여자도 싫고 허세 부리는 남자도 싫고. 친구는 굉장히 솔직했어요. 특히나 자신의 감정에 관해서는 여과 없이 다 드러냈죠. 제 내면에는 고지식함과 솔직함의 어느 중간에서 방향을 잡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친구가 선택한 일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덧붙이고 싶진 않았죠. 뭐랄까, 대리만족이랄까? 제가 할 수는 없어도 친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시원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그 모습이 멋졌죠. 여기에 더해 성격도 시원시원했습니다. 밥을 공짜로 먹는다고? 덕분에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맛도 있다고. 그래도 난 그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데. 나도 다니진 않아. 그래도 교회라는 곳의 이미지가 덕분에 엄청 좋아지긴 했지. 내가 나중에 합격하면 크게 기부도 할 생각이 있다니까. 그니까 먹자. 당시 노량진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아침밥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어요. 돈을 내고 먹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간소한 식단이었죠. 국, 밥, 계란, 김치, 마른 반찬, 김 정도가 제공이 되는데 그 친구 덕에 알게 되어 몇 번인가 함께 갔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저도 적응이라는 걸 하고 있었죠. 매일 가볍게 목례만 하던 고시원 총무와도 인사를 하게 되었고 학원에서 아는 사람과도 말을 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낯가림이 심해서 그렇게 친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길을 가다 마주쳐도 이전처럼 피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수 있게 되었죠. 방금 지나가던 사람 누구야? 뭐야? 무슨 사이야? 우리 고시원 총무야. 엄청 친절하셔. 무슨 공부하는데?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서. 어쨌든 너랑 별 사이는 아니라는 거지? 그야 그렇지. 그럼 나 소개시켜주면 안 될까? 저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왜? 네가 좋아하기라도 하니? 아니, 안 친해. 근데 널 소개를 시킬 수가 없지. 그냥 소개 좀 받아라. 말만 해주는 것도 어렵다고? 친구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너 부끄럽다고? 진짜 나 너무 슬프다. 이 정도는 해줘야 친구지. 소개 안 해주면 네가 관심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거야.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정말로. 그 뒤로부터 친구는 계속 제게 소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더 참지 못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까지 좋다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는 게 모양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단순히 인사만 하던 그 예의 바르고 친절한 총무에게 부탁하기를 시전했죠.
그때 그 표정은 곤란함 그 자체여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머리라도 박아넣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거의 반은 억지를 부려야 했고 총무는 일단 알겠다면서 번호를 주더군요. 솔직히 2번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짓이었습니다. 잘 됐어? 만나기로 했다더니. 날 무척 좋아하는 것 같긴 해. 피곤할 정도야. 차라리 잘 됐네. 잘 안 될까봐 걱정했어. 왜 그런 걱정을 해? 아무래도 내가 반은 억지를 부려서 총무님한테 소개한 거니까 조금 신경 쓰이긴 하잖아. 공부하러 온 곳에서 소개팅이라니. 야, 이 공부하러 온 곳에 커플이 반 이상이야. 공부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리고 젊은걸? 그래,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실제로 노량진에는 굉장히 커플이 많아요. 같은 고시원, 같은 독서실, 같은 학원까지 다니면서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이곳에 와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긴 절대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와선 안 되는 곳이구나. 또 하나 더 알게 된 것은 커플 중 한 명이 합격하면 대부분 그 관계가 깨지고 만다는 것이었죠. 모두 다라고 할 순 없겠지만 확실히 이곳은 그저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사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죠. 오늘도 만나기로 했거든? 나 먼저 갈 테니까 넌 열심히 공부해라. 알았지? 파이팅! 조금 의외이긴 했습니다. 굉장히 성실해 보였던 총무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생각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새삼 이곳이 정말 외로운 곳인가 보다 하는 생각과 동시에 친구 정도면 예쁘고 매력적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자정이 약간 넘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 방을 누군가 두드렸고 내다보니 여자 총무님이 서 계셨어요. 고시원은 지하와 1층은 남자 원생만 있었고 2층과 3층에는 여자층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자층의 화장실 청소와 회원 관리는 주로 여자 총무가 하는 일과였죠. 하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마주친 적도 거의 없는 사이였습니다. 제게 남자 총무님께 가보라고 전달한 뒤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시더군요. 전 고개를 갸웃하며 옷가지를 잘 챙겨 입고 고시원의 총무실로 내려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친구분 있잖아요. 네. 잘 만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꼭 5번을 만나야 합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5번이요? 그 친구분도 억지로 나와서 저를 만나는 거라고 하던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런 게 아닌가요? 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친구가 소개를 해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총무는 허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뭔가 앞뒤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역시 거짓말이었나 봐요. 저는 그쪽이 억지로 저와 그 친구를 연결한 줄 알았거든요. 그 친구분도 그렇게 저에게 말을 했고요. 5번은 만나야 한다며 절친한 친구의 손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고 하셨고요. 근데 매번 술을 마시니 제가 여기 놀러 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러면 이르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총무실 의자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로 면목이 없어요. 아니요. 저도 원생 부탁이니 그냥 나간 거였어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제가 확실히 거절 의사를 밝혔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지셨을까봐 걱정이네요. 오늘 거절하고 오는 참이라. 아닙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이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접신물에 코를 박고 싶다는 속담이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전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그날은 잠도 못 자고 뒤척였죠.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만났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따져 물을 말들을 몇 번이고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친구와 만나자마자 던진 물음에
친구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반응했어요. 그게 뭐? 그 정도 거짓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만나고 싶어 죽겠어서 싫다는 친구를 졸랐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밑장 다 까고 시작하라고? 연애는 갑을 관계야. 결국 더 좋아하면 지는 거라고. 몰라? 아니, 넌 솔직한 게 좋다고 했잖아. 그게 네 매력이고. 왜? 네 이름 좀 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리고 그 총무에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쪽팔린 게 중요해? 내가 잘해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넌 이해를 못하니? 아니, 그런 거면 나한테 말을 해주고. 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네가 왜 이걸로 따지는 건지. 넌 총무가 아니라 내 친구야. 근데 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지금 내가 거짓말 조금 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나 너무 서운하고 슬프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다.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사과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라면 친구의 허물도 덮을 줄 알아야 했다고, 타인의 시선이나 본인의 입장보다 친구의 상황을 더 이해했어야 했다고, 모두 제가 친구가 없었기에 몰랐던 거라고 저 스스로를 책망했죠. 그리고 그 뒤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감정에 솔직한 친구는 몇 번이고 다른 사람에게 빠지더군요. 그래서 몇 없던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이전처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게는 친구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비록 친구와 이전처럼 독서실을 다니고 아침밥을 같이 먹진 못했지만 전 나름대로 혼자 또 같이 있는 시간을 잘 조율했죠. 1년이 넘어서자 공부하는 법도 터득이 되었습니다. 전 아침보다는 늦은 밤에 집중이 잘 되고 효율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독서실도 24시간 개방하는 곳으로 옮겼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대신에 아침 9시까지는 잠을 잤습니다. 기본서를 보고 관련 문제집을 집중적으로 풀었고 시간도 체크하면서 진짜 시험 보는 느낌을 내려고 했죠. 시험 바로 직전 학원에서 마무리 특강을 할 때쯤에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잠자는 시간도 늘리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서 시험 시간에 몸을 길들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저는 27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죠. 필기 합격자 발표를 하던 그때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바로 본가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솔직히 지긋지긋한 노량진을 2번은 밟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를 보기 위해서 아주 가끔 시간을 내어왔습니다. 아, 너무 지겨워. 이제 나이가 벌써 20보다 30에 가까워지는데 공부도 싫고 사람들도 지겹고 매일 시험. 아, 짜증날라 그래. 아이, 부모님도 요즘에는 은근히 독촉하고 눈치 주고 그런다니까. 아무래도 좀 압박을 하시긴 하겠다. 힘들지? 넌 합격했잖아. 그니까 내 마음은 모를 거야. 남자친구도 나한테 그냥 취직하면 어떠냐고 그러더라. 아,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시험 앞두고 쟤를 뿌린 거지. 네 꿈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나쁘다. 솔직하게 말하고 응원해달라고 하는 게 좋지 않아? 친구는 입술을 실룩거리다가 기운 빠진 몸짓으로 어깨를 늘어뜨렸죠. 그건 무리야, 무리. 그래도 꽉 잡혀 사나 보다. 오래 만났다더니. 그게 아니라 나 공부하는 비용 전부 부담하고 있거든. 뭐? 비용을 전부? 부모님도 주신다며. 그니까 내가 이렇게 고시 공부를 편하게 하는 거지. 둘 중 하나만 중단해도 나 슬리퍼나 질질 끌고 다닐걸? 난 옷이랑 신발은 절대로 포기 못하니까 여유롭게 살아야지. 전 솔직히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간 매일 오래 사귄 남자친구에 대한 욕만 늘어놓았기에 굉장히 나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친구는 분명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일 중독자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방치했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고시 뒷바라지를 했다면 그 액수가 상당했을 것 같았죠. 보통의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그 돈이 대부분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거나 데이트 비용으로 쓰였다는 건 확실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걸 능력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사랑의 증거가 바로 돈이라고 말이죠. 날 너무 나쁘게 보지는 마. 나도 나름 사랑을 시험한 거니까. 결혼도 할 생각이고 말이야. 계속 공부하기 싫어지면 해야지. 결혼? 결혼을 한다고? 흔히 말하면 취집이라고 할 수도 있지. 너 경찰이 꿈이라고 했잖아. 여자 쪽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 짜증나게. 그리고 여기서는 남자친구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완전 거지들 뿐이라니까. 꿈과 허세만 가득한 실패자들. 확실히 친구의 말만 듣고 보면 성격이 어딘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도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죠.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지만 결국 합격을 하지 못한 본인에게 실패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친구는 노량진에서 나와 본가인 인천으로 돌아가죠. 저도 몇 번이나 초대를 받아서 집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부모님도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유쾌하셔서 불편하지도 않았죠. 더구나 제가 자라난 환경 탓에 또래보다는 어른들과 어울리는 게 편하기도 했고요.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기에 기분도 좋았죠. 이 집이 조개구이는 정말 괜찮아. 술도 마셔도 된다? 내 친구 술 안 마셔. 억지로 주지 마세요, 엄마. 한 잔도? 정말 한 잔도 못 마셔? 네. 한 잔은 먹을 수 있긴 한데 알코올을 분해 못한대. 더구나 쟤는 그 흔한 클럽이나 나이트도 못 가봤대. 초국보급이라니까. 친구 보고 좀 배워라. 매일매일 술만 먹고. 비교하지 마. 결혼하기 전에 마시지 그럼 결혼 후에 마실까? 이럴 때 풀어주셔야죠. 그리고 언제는 술 못하면 인생의 즐거운 반이 없다며. 아빠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말한다니까. 성격이 이렇게 다른데 친구인 것도 신기하다. 그나저나 저번에 여행은 즐거웠니?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요? 친구랑 가면 엄청 즐겁지. 맞은편에서 조개 껍질을 버리고 있던 친구가 제 발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저는 이에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너랑 간다고 해서 보냈지. 아니면 안 보냈어. 애가 워낙. 어쨌든 이제 결혼할 건데도 불안하고 그려. 그래도 남편감이 딱 너 같아.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가리키며 웃으셨죠. 저요? 아직 본 적 없어? 네, 말로만 들었어요. 얘랑 성격이 반대야. 좀 무뚝뚝하긴 해도 잔적 많고 공부한다니까 기다려주고 우리도 대신 챙겨주고. 걔도 술은 안 먹지. 노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처음에는 말이 너무 없다 싶어서 별로였는데 거의 6년 넘어가지. 그렇게 보니까 알겠더라고.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 확실히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머릿속에서 크리스마스 때 친구가 그 남자친구와 놀러가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제게는 다른 친구들 몇 명과 놀러 간다고 분명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남자친구는 어쩌고 가냐고 물었을 때 조금 싸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저와 여행을 간 줄 아는 게 어딘지 모르게 찜찜했죠. 결혼까지 할 시점에 굳이 거짓말을 이상하긴 하더군요. 이윽고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랑 갔어. 그냥 말하기 그래서 둘러댄 거고. 근데 결혼 상대인데 뭐라고 하실까? 워낙 부모님들이 고지식하고 괜히 신경 쓰이실까봐. 고작 일본 여행인데 나도 어쩌다 보니 너랑 간다고 말했지. 귀찮아서 그런 거야. 너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당황했지? 조금. 친구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건 얼마 가지 않고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친구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소개를 받은 건 아니고 우연히 제가 둘이 있는 식당에 가게 되면서 합석을 하게 된 것이었죠. 굉장히 어색한 자리였습니다. 친구도 저도 그리고 친구의 남자친구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친구의 남자친구는 제가 상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죠. 친구의 부모님이 왜 저와 비슷하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와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었죠. 결혼식 하기 전에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났네? 상당히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제가요? 그렇죠. 정신이 없었네요. 엄청 친한 친구라고 해서 계상 만나려고 했는데.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진짜 바쁘고 이 친구가 시간이 되면 자기가 바빴고, 그지? 친구의 남자친구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저 선물 잘 받았어요. 일본에서 오면서. 자기야, 나 담배 좀 피우고 올게. 끊었다며? 아직도 태우는 거야? 그게 아니야. 눈치 좀 챙겨. 그래, 알았어. 다녀와. 너도 같이 가자, 얼른. 저는 갑자기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친구는 그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일본 여행은 남자친구랑 간 게 아니라 이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 거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남자친구 모두에게 저와 간 거라고 둘러댔던 겁니다. 한숨만 나오더군요. 솔직하고 늘 당당했던 친구의 모습에 약간 실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도 결혼 전에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처음으로 친구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아닌 건 아니니까요. 누가 잘못된 걸 몰라서 그래? 이별 여행이었다니까. 결혼하면 어차피 끝인데 나 나름대로 마무리한 거야. 넌 내 친구면서 이런 거 하나도 이해 못 해줘? 눈치라도 빨라서 적당히 그렇다고 해주길 바랄 수도 없고. 답답하고 아슬아슬하고. 모태솔로라서 그런가? 여기서 연애 문제가 왜 나와?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럼 6년을 기다려주고 뒷바라지한 남자친구한테 나 이별 여행 좀 다녀올게. 기다려줄 거지? 이럴까? 그야. 근데 왜 자꾸 날 끌어들이냐고. 나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 남친이 너 말고는 다 안 믿어. 다른 친구들이랑은 술 먹고 나이트 가고 그런 전적이 있어서. 이게 다 내가 너 좋게 말해주고 포장해줘서 그런 거야. 그래도 나 이런 거 너무 불편하고 당황스러워.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번만 제발. 알았지? 근데 선물이 대체 뭔데? 몰라. 네가 줬다고 하고 포장된 봉지채로 줬거든? 전 남자친구가 일본에서 나한테 준 건데 공항까지 마중 나와서 당황해서 그걸 줬지. 흔들어 봤는데 아주 가벼웠던 것만 기억나거든? 모른다고? 그걸 모르면 어쩌니? 무조건 말을 돌려. 그리고 술 취한 척. 술 못 먹지. 그럼 그냥 유도를 해서 잘 해봐. 나도 내용물을 모르잖아. 그니까 네가 줬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한 거란 말이야. 결국 저는 친구의 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불쾌한 건 뒤로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뜨거나 혹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적당히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둘러댔고 친구도 제법 맞장구를 쳐줬죠.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는 가시방석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의외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는 굉장히 순종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만나던 남자들에게 대하는 방식과 확연히 다르다는 건 한눈에도 알겠더군요. 선물은 잘 쓰고 계신 거죠? 마음에는 드세요? 마음에 들죠.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나 필요 없을까봐. 그 선물은 제가 늘 지갑에 넣고 다녀요. 그렇죠. 지갑에 넣으면 좋긴 하겠다. 뭐야? 둘이 많이 친해졌네? 역시 선물이 최고라니까. 그럼 우리 이쯤에서 술 한잔 짠! 야, 너는 물 담아줄게. 그런데 그때 저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의 눈에 불쾌함이 떠오르는 것을 말이죠. 이제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닌 저는 어차피 모두와 잘 지낼 수 없다는 걸 모르지 않기에 일부러 잘 보이려고 노력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끔 만나면 가볍게 인사를 하고 적당한 핑계를 대고 자리를 빠져나왔죠. 딱 그 정도의 거리가
친구와 그 남자친구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딱 반년 뒤에 결혼식을 했고 친구는 가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반짝거리는 드레스를 입은 친구는 마치 천사처럼 보였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바쁘면 굳이 안 와도 된다니까. 주말에 바쁘긴 왜 바빠. 괜찮아. 그리고 친구 결혼식인데 내 주변 친구 중에는 네가 첫 번째 선두주자고. 축하해. 아, 그래. 고맙네. 이왕 온 거 밥 많이 먹고 가라. 내가 정신이 좀 없어서 못 챙길 것 같네. 아,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 일단 나중에 봐.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냥 기분 탓으로 넘겼죠. 웨딩 마치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신랑 신부가 옷을 갈아입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친구가 저를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신혼여행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연락 한 번이 없었죠. 그리고 며칠, 한 달, 두 달이 되었을 때 제 연락 자체를 피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역시나 친구는 저를 멀리하려고 하던 게 맞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이유라도 알고 싶더군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냥 별 이유 없어. 기분 탓이겠지. 원래 결혼하면 다들 연락도 뜸해지잖아. 좀 솔직해질 순 없니? 뜸한 게 아니라 차단한 거잖아. 아, 너 진짜 눈치 없다.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오빠가 너 싫어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남편이고 앞으로 평생을 살 텐데 이런 걸로 싸울 순 없잖아. 너한테는 친구가 그 정도야? 누가 싫다면 그냥 버리는? 네가 친구에 대한 환상?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친구? 나한테는 도움이 되냐 되지 않냐 두 가지뿐이야. 솔직히 내가 결혼한 마당에 네가 누굴 소개해주겠냐?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해서 입에 거품이나 안 물면 감사하지.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흘렸죠. 고고한 척 하지 마. 결국 너도 나랑 같이 있으면 덜 외로웠던 거잖아. 내가 대신 화도 내주고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도 해주고 아니니? 그렇게 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인간이거든?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치? 이제 알겠어. 내가 널 왜 이해 못했는지. 그건 네가 날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이었어. 뭐? 네 말대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원하지. 근데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 배려심, 이타심. 근데 너한테는 그게 없었지. 오로지 본인밖에 없었지. 그래서 내가 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던 거야. 그냥 너가 나한테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너처럼 눈치 없는 애가 옆에 있으면 계속 내가 긴장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서 매번 피곤? 혹시 진실을 너무 많이 알아서 내가 무서운 거 아니고? 친구는 제 눈을 마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넌 끊임없이 비밀을 만들고 비밀을 알게 된 친구들을 내치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거야. 그게 가장 편리했을 테니까. 친구가 없는 건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랬잖아. 이제 알겠다. 마음대로 해석하고 앞으로 귀찮게 연락하지 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꽤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힘든 시기를 같이 버텼다고 생각했던 친구였으니까요. 친구를 잃는다는 게 슬펐습니다. 그래서 전 바보 같다는 걸 알지만 계속 친구를 설득했어요. 이해한다고 했고 앞으로는 더 이해해보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친구는 제 호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딱 3일 저는 그 설득을 완전히 멈춰버렸죠. 지치더군요.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필요가 없으면 버려지는 관계를 끝내고 싶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그래, 그렇게 하자. 잘 지내. 라는 마지막 말을 해버렸습니다. 휴대전화가 뜨거워질 정도로 통화를 하고 충전기를 연결한 뒤까지도 수다를 떨던 그런 친구였지만 이상하게도 생각보다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건지 정말로 지쳐서 조금 쉬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없으면 절대로 못 살 것 같던 그런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이후에 꽤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싫어하던 다른 친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바로 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기에 늘 들고 다녔던 휴대전화도 놓고 다닐 수 있었죠. 시원섭섭한 정도가 제가 느낀 감정의 전부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지도 거짓말하지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았어요. 무엇보다 그 친구와 떨어지면서 다른 인간관계를 늘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함께 고시원과 독서실을 다니다가 현재는 합격한 사람들과 만남도 따로 가졌죠. 처음에는 단순히 그 친구가 싫어했던 사람들을 만나려는 목적이었지만 만나다 보니 친구가 말한 것처럼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제가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걸 그만뒀다는 거였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제게 이전보다 좀 더 편해진 것 같다 라는 말을 자주 하더군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노력이라는 게 상대에게는 어쩌면 큰 부담으로 다가갔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친해지고 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확실히 인정해요. 그렇게 5년 정도가 더 흘러 제가 30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바로 연락을 했죠. 누구시죠?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밥 한 번 먹었는데 은지 남편입니다. 기억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기억은 하는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휴대전화를 뒤졌어요. 신뢰가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연락드려요. 같이 있는 거 맞죠? 휴대폰이 고장이 났다는데 옆에 있으면 혹시 바꿔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보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이 넘어 결혼까지 하고도 아직도 제 이름을 팔고 있다는 게 너무 웃겼죠. 이걸 어쩔까? 당장에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할까? 아니면 상황을 두고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후자를 택했죠. 단연간의 습관적 거짓말로 대충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저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 남자가 조금 불쌍하기까지 했죠. 마치 예전에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몇 년 전에 딱 한 번 만난 저에게 연락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전화를 걸면서도 혹시나 신뢰가 될까봐 몇 번이나 망설였을 겁니다. 예전에 저처럼 무엇이 옳은 일인지 감이 잡히진 않았어요. 거짓을 모르고 평생 사는 게 이 남자에게 행복일까? 아니면 진실을 알고 슬픈 게 나을까? 제 경험상 당연히 진실을 알고 슬픈 게 좋을 것 같았죠. 하지만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 섣부르게 판단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다들 진실을 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면 둘 사이에 끼지 않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런데 이미 그 둘 사이에 제 존재를 끼운 건 제가 아니라 그 친구였잖아요. 절대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 문제에 제 이름을 팔고 저를 방패로 삼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 친구는 술도 안 먹고 너무 착해서 탈이야 라고 말하고 다닐 걸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절교를 선언했으면서 뻔뻔하게 말이죠. 그날 늦은 새벽에 저에게 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운하네? 내 번호 지웠어? 이게 얼마만이야? 3년? 2년? 그래. 4년 반. 그 정도? 그런가? 그래도 내 목소리는 기억하네. 나 진짜 너 엄청 보고 싶었잖아. 그러게. 오랜만이네. 넌 잘 지내? 꿈은 이뤘니? 꿈? 무슨 꿈? 왜? 적당히 일하다가 결혼하면 그만두고 남편이 번 돈 쓰고 다닐 거라고 했잖아. 뭐 그렇지. 다른 건 아니고 오늘 남편이 너한테 전화했다며? 요즘 위처증? 그런 게 생겨서 틈만 나면 나를 구속하고 옷 단속하고 나 미칠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잘 둘러대줬다고 해서 너무 고마워. 뭘 늘 하던 건데. 이제 나이 먹더니 센스가 좀 생기긴 했네. 역시 내 친구. 그런데 남편이 의처증이 있다고? 의처증이 심해. 정신과 다녀야 한다니까. 물건도 뒤지고 핸드폰도 뒤지고 위치 추적하고 블랙박스도 보고. 전에는 화내면서 손까지 올리려고 했다니까. 진짜 무서워. 그 사람 전부터 그런 낌새 있었잖아. 그니까 요 며칠만이라도. 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친구는 제 딱딱한 목소리에 불쾌한 듯이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예전 일에 아직도 연연하니? 그래, 나 친구랑 놀려고 너 이름 좀 썼다. 왜? 그게 잘못이야? 무슨 그 정도 둘러댄 거 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친구? 그게 그냥 친구야? 아니면 아니다. 너 이별 여행 갔지? 그럼 전 남자친구랑 또 이별하니? 그게 아니면 애인 그런 거야? 네 말대로 나이를 처먹었으면 똑바로 인간 구실은 하고 살아야지. 야, 말 다 했어? 넌 늘 피해자고 주변 사람은 다 네 이용 대상이지.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할 때는 친구고. 웃긴다. 나 네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여행 빨리 끝내는 걸 추천해. 야, 이 미친. 누가 네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오랜만에 연락한다는 첫 음성 녹음을 들으면서 이미 친구 남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의 통화를 끝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약속을 정했어요. 친구는 굉장히 처세술이 좋기 때문에 제가 늦게 만나게 되면 이미 저를 거짓말쟁이에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둘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제가 만든 자리에 썩 내키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그건 사실 일본에서 선물로 그쪽이 줬다고 했던 거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 무슨 포장지에 들어있었던 거요? 그게 사실 야한 여자 팬티였거든요. 이걸 저한테 준 의도를 더구나 새 팬티가 아니라 꼭 입었던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싫어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줬다고 확실하게 말을 들은 거군요. 네, 오해했어요. 오해할 만했네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술도 마시지 않고 굉장히 고지식하고 근면성실하다고요. 하지만 그 선물 때문에 그쪽이랑 만나는 게 못마땅했던 게 컸죠. 늦었지만 죄송해요. 아니요. 저야말로 좋은 일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전 진실을 아는 게 좋다고 판단했어요. 뭐가 옳은지 틀린지는 스스로가 판단한 부분이라고 봐요. 미안합니다. 솔직히 이 말을 왜 예전에 해주지 않았냐고 녹음 들었을 때 생각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때 저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겠죠. 단순히 제 오해와 여자친구의 말에 다른 사람을 판단했으니. 저도 그랬어요. 그쪽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친구와 만날 때 제 주변은 늘 어둡고 나쁜 사람뿐이었죠. 저 역시 그쪽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다만 저 스스로도 판단할 줄 알았어야 했다는 거, 그게 잘못이네요. 진짜 허무하네요. 모든 게 거짓말이라면. 그 외에도 제가 담배를 피운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몸에서 냄새 나는 걸 추궁하자 제가 골초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더 웃긴 건 제가 이번에 실연을 당해서 여행을 함께 가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친구의 거짓말 안에서 저는 연애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이별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저와는 반대로 본인은 굉장히 의리가 있는 친구처럼 보이게 포장했더군요. 마치 제가 바라고 원했던 이상향의 친구 말입니다. 앞으로 어쩌실 건데요?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이혼해야죠. 힘없는 결말을 들은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그간 마음을 다쳐가며 힘든 결정을 내린 것에 비해 제 친구는 아무런 타격 없이 다른 사람을 또 만날 테니까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친구든 연인이든 부부든 누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아픔의 크기가 다르니까 말이죠. 하지만 전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이혼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는 아주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솔직히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혹시 너무 과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똥맛 카레와 카레맛 똥의 차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그리고 제가 한 복수가 잘못된 일일까요? 문자 하나에 싱숭생숭해지는 밤입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